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네. 사무실에서 찍은 게 응. 폭망해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네, 밖에 나와서 뺑뺑이를 돌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볼까 말까 한다. 그 사무실에서 찍은 것도 내용은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네, 사람들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나 봐. 네. 그런 거는. 그 지금이라도 한번 보세요. 돌아가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작년에 찍었던 현장 촬영 네.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시고 그래요.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호기까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네.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나대지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씩 좀 물건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어디죠? 은평구 역천동에 있는 역천동 원룸 부지예요. 원룸 부지. 네, 원룸 부지. 여기다가 뭐 빌라 지어도 되고 근생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땅 크기 자체가 여기 43평입니다. 근데 주택가에 43평이면 빌라는 못 지어요. 지으면 짓는데 수익성이 안 나죠. 그래서 다가구도 좀 어렵고. 그래서 여기는 원룸 짓기에 최적화된 땅의 크기니까 한 43평 정도면, 그래서 지금 43평 나대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실제로 매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썩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썩은 빌라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파는데 얘는 왜 이렇게 철거가 돼 있어요?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노후주택, 그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거를 대부분 사가지고 건축주가 사가지고 명도도 하고 철거도 하고 건축 허가 받은 다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 전에 샀던 사람이, 건축주가 미리 사놔서 명도하고 철거까지 다 해놓고 건축 허가까지 받아놨어. 받아놓고 그 상태로 파는 거예요. 그럼 그 건축 허가가 이어져요? 건축 허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그전 건축주는 이거를 다가구로 허가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뭐 건축비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면 다가구로 지으려다가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고 지금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뭐 매물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오해하지 네. 마시고 네. 그럼 여기 43평 43평. 기준으로 이게 얼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전에 한 8억 후반이나 9억 정도에 샀을 거예요. 그전 건축주가. 그래서 뭐 철거비, 명도비, 뭐 그다음에 취등록세, 잡비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내놓은 건 10억에 내놨어요. 10억에 내놨는데 아마 9억 7천까지 내고가 가능하다고 제가 부동산에서 이제 소개를 받았고, 제가 직접 하기에는 지금 뭐 딴 거 할 게 있으니까 제가 아는 수강생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냥 몇 분들한테만 소개를 해줬는데 지금 뭐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룸 부지로 봤을 때 네네. 여기는 어떻게 세팅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이게 딱 보면은 우리 2호기가 40평이고 네. 3호기가 45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43평이니까 딱 2호기, 3호기 그 정도 사이즈로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원룸이니까 반지하하고 1, 2, 3층까지 해서 4개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층당 방을 3개 또는 4개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옆에도 원룸 건물이 딱 신축이 있어요. 하필. 그래서 저거는 굳이 내가 보니까 41평이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층당 4개로 했어. 층당 4개로 해가지고 지금 1억 2천인가에 전세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1억 4개면은 좀 좁겠죠. 43평이어도 요것도 똑같이 그냥 층당 4개를 했을 때 1억 2천이나 3천 맞춰질 것 같고. 넓게 빼면 지난번 3호기처럼 그렇죠. 3호기처럼 3개씩 3개씩. 그러면 층당 3개로 하면은 4개 층이니까 12개 하거나, 아니면 층당 4개로 하면 16개 하거나, 그렇게 세팅할 수가 있고, 좀 작게 해서 층당 4개로 하면은 1억 2천 정도 받을 것 같고, 좀 크게 해가지고 층당 3개로 하면 한 7, 8평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크니까 한 1억 5천 정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부지가 평지고 옆에 지금 다중주택도 있고 좀 깔끔해요. 주변이 환경이 깔끔한데 맞아요. 딱 하나 단점이 여기랑 좀 멀어요. 프레임님 여기서 걸어올 때 좀 빡셌죠? 저 장비 가방에 네. 짊어지고 왔는데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여기 가서 평지긴 한데 그렇죠. 걸어오면 걸어오는데 좀 여기랑 멀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랑 멀면은 이제 옆 건물처럼 좀 작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크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뭐 그래도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땅이다. 이게 지금 땅이 10억에 나왔으니까 대충 5억 정도 있으면 될 거예요. 5억 정도 있으면은 땅이 10억인데 대출이 한 7, 8억 나올 거다. 그럼 내 돈이 한 땅 살 때 2, 3억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이거 건축비 제가 볼 때 43평이면 한 8억 정도 나올 거예요. 8억 정도 나올 건데 8억이면은 대출이 한 5억 정도 나올 거고, 외상 정도 하면 한 2억 정도 외상하죠, 시공사한테. 그러면 내 돈 공사비 1억 들어가고 부대 비용까지 하면 5억 정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땅값이 10억에 공사비 8억, 부대 비용 1억 정도 하면은 한 19억 정도 들어가요. 건물 짓는데 19억 정도 들어가고, 이게 만약에 층당 4개로 했다 그러면 반지하에서 1, 2, 3층 4개잖아요 4개층이니까 16개인데 한 1억 2천씩만 한다. 보증금이 한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가 19억인데 보증금만으로도 건물을 짓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 받은 거 아마 이게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은 선대출이라 그래서 대출을 남겨놓는 거 한 6, 7억 정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에쿼티가 5억인데 대출을 한 5, 6억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보증금으로 그냥 싹 다 그냥 건물비랑 건물 짓는데 필요한 비용 다 처리해버리면 풀피가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5억 들어갔다가 풀피가 한 5, 6억 정도 되는 거니까. 저 옆에 있는 분은 왜 안 살까요, 이걸? 아, 옆에 있는 분은? 네. 잘 해놨는데, 네. 멋있게 잘 해놨는데 똑같이 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사실 저도 할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저는 원룸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왜 안 하세요? 저요? 별로라서가 아니고 이제 네. 다른 거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더 좋은 걸 하려고. 아, 더 좋은 거 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에쿼티가 5억에서 7, 8억 정도 있는 분이 하기엔 딱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에쿼티가 좀 이렇게 돼서? 좀 이제 좀 여유 있으니까 이런 잔챙이는 안 한다? 이런 잔챙이는 이제 읍소 그만하고 싶다. 없어. 근생으로 가겠다. 올근생이라. 네, 올근생이나 이제 빌라부지 이제 이따가 또 소개할 건데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 경험도 많이 쌓이니까. 자꾸 제가 사모기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촬영을 많이 했었으니까 거기보다는 좀 진입로가 훨씬 더 평지고 맞아요. 제가 역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면서 보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좀 상권이 어떤 느낌이냐면 1층에 상가, 위에 2, 3층, 4층에 주택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식당에 네. 주택 이렇게 섞여 네. 있는 것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어, 이 이면도로 쪽에도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그 제가 3억에 있던 데는 연신내역 역세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좀 먹자골목이라든가 상권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이렇게 밀집돼 있는. 밀집돼 있죠, 완전히. 술집 아니면 주택가. 근데 여기는 그냥 뭐 그런 완전 와 상권이 발달된 데는 아니지만 그냥 조용한 주택가다 보니까 이면으로 가더라도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층에 뭐 네. 커피숍이라든지 커피숍이나 뭐 뭐 식당이라든지 그치. 약간 망원동 느낌? 그렇죠, 약간. 약간 그런 네, 느낌? 네. 뭐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여기도 1층에 근생 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사람도 지금 촬영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그냥 임대료 그냥 평당 한 5만 원 정도 받고 그냥 네일아트 샵이나 동네 미용실이나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다 원룸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저거랑 합쳐서 이렇게 크게 하면 좋을 것 같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저 빨간 것도 같이 사면은 이거는 원룸 부지가 아니고 빌라 부지. PM 1호기? PM 1호기. 첫 PM을 맡았던 곳이네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 강의 초창기에 들었던 수강생이자 제 친구이자 제 회사 동기였던 분이 네. 건축주로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건데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건물 지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건물 지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보더니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하고 싶어 한대.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들어라. 그래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자기도 한번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땅을 찾았어요. 아, 그러면 건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셨었던 거군요. 아, 완전 친한 친구여가지고 네. 그래서 딱 걔한테만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내가 맨날 회사 다니면서 딴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야, 너 요즘 뭐 하는데 이렇게 바쁘냐 하니까 이제 걔한테는 오픈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야, 나도 한번 해보자. 네.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같이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또 발품 팔아가지고 네. 여기는 이제 은평구 가련동이거든요. 가련동. 가련동인데 이제 구산역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깝죠. 가깝고 이제 땅도 커요. 49평이고 제가 3호기 했던 것보다도 크죠. 네. 그리고 뭐 땅도 그렇게 막 그 당시에는 좀 비싸다 했는데 요즘 땅값이 올라가지고 요즘 치고는 되게 싸게 산 편이죠. 여기도 지금 원룸 주택을 짓는데 여기는 이제 층당 4개. 층당 4개인데 저는 이제 층당 3개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땅이 크다 보니까 층당 4개를 해도 방 하나하나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커요. 그 3호기 정도. 3호기보다 조금 작아. 방으로 보면 조금 작은데 그래도 큰 편인데 층당 4개니까 여기는 그래도 한 1억 5천씩은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6억이네. 6억 한 층당. 그렇죠. 6억 정도. 그래서 이거는 보증금만 봤을 때 24억. 4개 층이니까. 네, 4개 치니까 전세 보증금만 한 2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네. 지금 공정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다음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49평. 에? 10억 7천. 10억 7천. 10억 7천. 공사비 한 8억에 부대 비용까지 해서 이제 원가가 한 20억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한 6억 정도 남길 거지. 대출 한 6억 정도 남기고 전세 보증금만 24억 정도 되니까 그럼 풀피가 어떻게 되는 거죠? 풀피가 한 8억 정도? 그러니까 에코티는 4억으로 했어요. 에코티 4억으로 했는데 이 친구는 풀피만 8억이야. 나중에 임대가 끝나면 통장에 회수되는 건 12억. 그러면 대박이죠. 그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 이자는 관리비랑 이제 몇 개는 반전세로 돌려야죠. 이자는 그걸로 좀 충당하고 좀 일부 나가는 돈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8억이라는 돈이 회수가 되니까 이제 그걸로 투자금을 좀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저처럼 원룸 주택을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다른 일을 하고 네, 있으니까. 12억이면은 바로 뭐 빌라나 근생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겉에 보니까 약간 본인 취향이 그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PM을 했으니까 그냥 내 DNA가 그대로 간 거야. 네. 그 약간 노란색의 그 네, 노란색의 약간 밝은 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네. 실내도 약간 구조가 제가 설계할 때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제 취향대로 했습니다. 일단은 저기는 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저기는 이제 건폐율 때문에
아, 갈라지는 예, 형태로. 건폐율 때문에 방 크기를 넓히고 계단실은 최대한 줄이려고 건폐율 안에는 맞춰야 되니까 저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지. 여기는 이제 골 쪽 끝나고 외장, 그 단열이랑 외벽도 다 붙이고 실내 마감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막 드릴 소리만 예, 들리고 실내 있어요. 마감 공사하고 있고. 그러면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1, 2, 3호기 황금대지님 하신 거랑 이 PM 했던 건물과의 어떤 차이점? 일단은 시공사가 달라요. 소장님도 달라. 예, 수장님도 다르고. 그래서 그 제가 했던 거는 A 시공사였다면 여기는 B 시공사예요. 그래서 왜 시공사가 다르냐? A 시공사가 견적을 좀 세게 주더라고. 그래서 저 건축주가 또 막 찾아봤어. 건축주가 시공사를 막 찾아봐가지고 B 시공사를 골라낸 거예요. 골라내고 저도 한번 검증하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가격도 적절하고 그래서 이제 B 시공사랑 했으니까 스타일은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차이점은 대지가 넓다. 대지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건물 사이즈가 크죠. 그러면 그 시공사가 바뀌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같은 데가 계속 하게 되면 사실 막 말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치. 잠깐만.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 이번에는. 그러면 저도 이제 B 시공사랑 처음 해봤거든요. 네. B 시공사랑 처음 해봤는데 이제 처음 시공사랑 이제 접하게 됐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시공사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하려면 그 B 시공사가 지었던 건물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이 B 시공사는 이 주변에서 원룸을 되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있는. 네, 포트폴리오 충분히 있고 그 건물을 다 가봤을 때 건물도 자재도 괜찮은 걸 썼고 그래서 어차피 자재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건물 짓는 노하우도 있고 이 주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검증 과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일단 PM은 제가 2천만 원 받고 하고 있어요. 2천만 원 받고 해서 땅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시공 뭐 이런 거 이제 임대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 검토를 해주고 자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친구구도 하니까 좀 저렴하게 했죠. 저렴하게 했고 수강생만 대상으로 PM을 하고 있어요. PM을 하고 PM을 하더라도 건축주가 좀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건 PM이 아니고 교육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교육은 일단 받고 그 이제 웬만하면 혼자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혼자 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만 제가 이제 소정의 PM비를 받고 제가 땅 찾는 것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죠. 지인분도 교육을 들으셨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교육하니까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 아, 합이 잘 맞으세요? 네, 합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냥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과 관련해서 건축주는 조용히 해주는 게 합이 맞는 거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커서 뭐 의견이 많으면 그냥 혼자 하라고. 왜냐면 건축주도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어떠냐, 저건 어떠냐라든지 뭐 왜 그렇게 했냐라든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이제 물어보는 수준을 넘어서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저도 피곤하고 하니까. 근데 물론 건축주의 의향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반영을 하되 이제 모르고 너무 의견 개진을 하다 보면 비현실적인 부분을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컷해주는 게 좀 애로사항이죠.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아유, 만족하고 있습니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까? 네, 아니 뭐 사실 뭐 옆에서 내가 많이 봐가지고 여기에 사상과 철학이 뭐 크게 뭐 맞는 방향인 거를 또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뭐 거의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다 속량만 따라하기로 갔고 시공사만 제가 좀 했어요. 찾아가지고 하고.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찾아냈어요. 이 원룸 건물이라는 게 시공사 입장에서 그렇게 뭐 실력으로 운운할 만큼 그렇게 난이도 있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 치면 그냥 감기 뭐 요 정도기 때문에 시공사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일단은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시공을 해주는지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하죠. 건축주가 처음에 인발브 할 때가 좀 신경 쓰지 사실 공사 올라가면은 뭐 소장님이랑 또 시공사 대표님 기가 막히게 지어주셔가지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송 대표도 그렇고 지금은 거의 뭐 실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이 느끼시네요. 땅하고 딱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면 사실 특별히 할 거 없어. 신경 쓸 게 할 거 없어. 많지 않다라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PM의 역할도 보면은 처음에 땅 찾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검토, 설계, 그 다음에 시공사 계약하는 거. 그다음에 은행이랑 자수하는 거 딱 그 5개만 딱 잡아주고 그런 것만 다 마무리 해놓으면은 실제 건물 올라갈 때는 딱히 할 거 없어요. 네, 여기는 이제 계단실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어서 여기는 층당 4개니까 계단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있는 거야. 그러네요. 각 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단실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 거 같은 경우는 계단실에 3개였으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 보일러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일러실을 가운데 있으니까 연통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실을 계단실에 못 놨고 각 호실에다 놨어요. 자, 여기 들어오면 여기 이제 화장실이죠.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문이 들어가요. 예, 여기 중문이 들어가서
이제 1.5룸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원룸 공간이 있고, 여기는 지금 3층이거든요. 3층이어서 여기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설치할 거예요. 계단도 설치해서 여기는 또 다락방도 이용할 수 있고.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봤을 때 그 계단실 위에가 좀 특이했잖아요. 그 보면은 여기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활용하려고 여기를 또 이렇게 안쪽으로 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옷장 집어넣고 여기다 침대 놓고. 그래서 방이 제가 3호기보다는 좀 작은데 그래도 2호기 정도는 돼요. 예. 그래서 여기 한 6.5평 정도 되거든요. 원룸이 6.5평이면은 그래도 그냥 일반 원룸보다는 좀 크다 보니까 여유 있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다락방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전세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다락방은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계단이 이제 설치될 거예요. 계단 모양. 네. 여기 계단 모양이 있죠. 아, 그려놨네. 네, 그래놨죠. 이제 목공공사를 할 거예요, 여기다. 네. 그럼 원룸으로 쓰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다락방을 또 쓰는 거지. 이제 화장실 안에 여기 보일러가 있죠. 네. 그러네. 네. 여기는 화장실 안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 연통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외부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호실에 화장실에 이렇게 보일러를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화장실, 변기랑 이제 세면대랑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화장실을 보니까 3호기보다 조금 작은 게 그렇죠. 체감이 돼요. 예. 3호기는 거기 샤워 부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화장실을 조금 포기하고 방을 좀 넓게 했다. 그리고 방 개수가 4개나 된다. 방 개수가 4개나 되니까 수익률이 확 올라가죠. 아까 옆에 호실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이제 작은 공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방이야. 네, 바로 방이고 대신에 화장실이 안쪽에 있어요. 화장실이. 그래서 여기는 중문이 입구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있어서 일로 들어오면은 여기가 화장실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화장실이 안쪽에 이제 좀 보일러. 어두운데 여기 지금 이제 방수공사 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도 방이 꽤 커요. 창도 이렇게 크고. 여기는 창이 하나, 네, 여긴 창이 하나. 저쪽은 2개. 네, 그 북쪽이어가지고 다락방은 좀 남쪽에만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다락방은 없죠. 여기는 제가 또 이제 커튼 박스에다가 간접등 달아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간접등. 아, 그렇죠. 이것도 제 스타일이지.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간접등 딱 달고, 이것도 창문도 KCC로 해가지고. 네. 아, 이것도 좋은 걸로 했네. 저는 이거 샤시를 크리센트라 그래가지고 딱 닫은 다음에 이렇게 잠그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알아요. 잠그는 고리. 그걸로 했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잠기는 걸로 했네. 이렇게 그냥 열면 열리고 닫으면 그냥 잠기는 거. 아, 이거 좋은 걸로 했다. 어이씨.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고른 거예요? 이거 고른 거 같은데? 이게 아, 이거는 건축주가 좀 좋게 해달라고 골랐는데 쓸데없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거 조금 차이 나죠. 이게 16개다 보니까 방이 조금씩만 올라가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여기는 이제 픽스 창이고 난간 대신해서 여기가 이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인데 계단 만드는 그거 있었잖아요. 계단으로 올라와서 올라오면 이제 여기 다락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나오면은 이렇게 베란다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칸막이 해주는 거예요? 네, 칸막이 해줘야지. 칸막이를 해줘야 이 공간을 여기 다락방 쓰는 사람이 전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꽤 넓습니다. 꽤 넓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락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너스네, 보너스. 그러니까 와, 이거 넓다. 천장도 이거 청고도 꽤 높게 잘 뽑은 것 같아. 마감하더라도. 다락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난방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정말 그 플러스 알파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여기 공간이 계단 타고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네.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베란다로 나갈 수 있고, 이 다락방에도 창문이 있죠. 다락방에도 창문이 있고. 대신에 여기는 층고가 좀 낮죠. 층고가 낮아가지고 저쪽으로 가면은 좀 낮아지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데 같은 경우는 요런 데다가 이제 장을 설치하는 거야. 옷장이나 이런 거를 낮은 장 설치하면은 공간을 활용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다락방이 있으면은 보증금을 한 2천에서 3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 원룸 공간만 있으면 1억 5천인데 다락방이 있으면 한 1억 7, 8천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다락방이 몇 개예요? 다락방 2개. 여기랑 이 옆에 호실까지. 마감 공사가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냥 도배랑 이제 장판 깔고 방수 공사하고 그렇게 몇 개만 마무리하면은 여기도 한 달 안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요 건축주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그 땅도 이제 재작년에 샀나? 아, 작년에 샀나? 작년에 땅도 사고 그럼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시작했는데 1년
8년 됐어요, 딱. 그래서 땅 사고 1년 만에 이렇게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건축주도 땅도 잘 잡았고 시공사도 잘 찾고 그래가지고 이제 풀피도 하고 수익도 잘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원룸 건물 좀 지어가지고 수익 내면 좋을 것 같고. 뭐 땅을 잘 구한 것도 있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나를 서로 띄워주네. 앙숙이었어 봐. 이런 얘기 그렇지. 해주겠어? 그렇지. 서로 이렇게 좀 그래도 대화가 통하고 친하고 하니까 나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이런 얘기 하고 하는 거지. 맞아요. 이게 건축이라는 게 다 영업이고 사람이에요. PM 뭐 이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PM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시공사나 건축사나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 간의 이제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네트워크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고 안 될 것도 되게 해주는 거고 시행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건축주분은 이제 이거 세팅 다 되고 나면 또 풀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 건축주는 이거 끝나고 임대 싹 다 맞추면은 자본금이 못해도 한 10억은 생기거든요. 10억이면은 원룸을 또 하기에는 조금 약간 많은 것 같고 이제 조금 공투를 해서 좀 큰 거 다세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뭐 작은 근생 건물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제 근생 건물에서 월세 수익 받아도 되고 다세대 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 테크를 타도 되죠. 쫙히 보이는 거 저런 거 하면 안 돼요? 저거 저런 거 리쥬리안? 저런 거 안 돼요? 이게 한 번에 좀 해봤다고 이게 어깨 올라와가지고 한 번에 저런 데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강물을 맛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뷰 아파트를 가느냐 한강물을 맛보느냐 네. 그거를 하려면 한강뷰 아파트를 가더라도 뭐든지 로또로는 없어요. 로또는 여러분 건축도 원룸부터 작은 것부터 해보고 차근차근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한 10년 뒤에는 저런 거 할 수 있는 날이 와야지 한 번에 너무 저런 거 수익 많이 난다고 한 번에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아파트 투자랑 똑같네요. 한 방에 아파트랑 되는 건 똑같아요. 없다.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순서가 있고 네, 순서가 있고 단계를 밟아야 돼. 단계별로 해가지고 자기 경험도 쌓고 인맥도 넓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분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드디어 저희가 네. 은평구를 벗어 은평구 벗어나서 여기는 방배동. 방배동 뒤에 보이는 건물인가요?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분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네. 땅값은 있는데 건축비가 없대. 돈이 부족하대요. 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건축비만큼 내고 그만큼 지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공동 투자가 됐고 네. 그분이 이 땅을 샀고 대신에 건축을 해봤으니까 철거하고 건물 짓고 이런 거는 내가 PM을 하겠다. 그래서 PM비는 별도로 받고 거기 지분을 제가 한 30% 정도 넣어가지고 이 건물을 꼬마 빌딩으로 한번 지어보려고. 올근생. 올근생. 그럼 몇 개 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설계를 이제 들어갔는데 가설계를 했을 때는 한 5개층 정도. 여기가 3종이에요. 3종이어서 건폐율이 50%, 용적률 250%, 5층짜리 꼬마 빌딩 올 근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건물 자체가 평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51평이에요. 여기는 크다. 51평이라서 뭐 부지 크기만 보면 원룸 부지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입지적으로나 보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올 근생을 하더라도 이제 사무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꼬마 빌딩으로 이제 하기로 했고 50평 정도면 딱 작은 꼬마 빌딩이죠. 그냥 한 회사가 사옥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1층에 상가 놓고 그냥 각 층마다 그냥 작은 그냥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임차를 세팅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무실 수요가 좀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좀 사무실 수요가 있죠. 왜냐면 일단 강남권이기도 하고 저기 이제 이수역이랑 가까워요. 걸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근생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주변에 보면은 주택이 대부분이긴 한데 일단 대로변에서 딱 한 블럭만 들어왔거든요. 네. 대로변에서 딱 한 블럭만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은 사무실이 또 있기는 있어요. 요 뭐 인테리어 업체나 아니면 여기 건축사나 이런 데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사무실 수요가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입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있고 이거는 지금 잔금이 8월이에요. 잔금 8월인데 그 전에 매도자가 다 명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명도도 해주고 멸실도 할 거예요. 잔금 치기 전에. 철거는 우리가 해야지. 철거는 우리가 하는데 잔금 치기 전에 철거를 해서 취득세는 이제 토지로 4.6%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건 협조가 잘 됐네요. 이건 협조가 잘 됐죠. 아까 그거는 협조가 좀 잘 안 됐지만은.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중개법인에서 이제 중개를 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좀 협조를 잘 이끌어내가지고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올근생이면 월세를 받으시겠네요. 네네. 이건 그렇죠. 올 전세 이런 건 아닌. 전세가 없죠, 이건.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 매수한 사람도 전세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건축비를 대출로만 다 충당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자금이 부족할 수 있어서. 원가, 목표 매각가. 요거는 이제 수익. 부지가 평당 7천이에요. 그래서 한 35,
35억 정도 하거든요. 이 전체가 네, 51평인데 35억. 35. 은평구랑 다르지. 네, 은평구는 50평이면 뭐 10억, 뭐 10억 초반 이랬는데 여긴 35억. 35억인데 대출이 한 27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7억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매수자가 자본금이 10억 정도 있었어. 그러니까 땅 사고 부대 비용 하면은 끝나는 거야. 건축비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 건축비가 제가 볼 때 한 10억 정도 들 것 같거든요. 건축자금 대출이 그래도 한 7, 8억 정도 나오면 그래도 한 2, 3억 정도는 건축비가 필요하고 여유 있게 한 4억 정도는 필요하니까 이거 매수한 사람이 10억 정도 투자하고 제가 한 4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7대3 비율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 원가가 얼마야? 35억에 건축비 10억에 부대 비용 하면은 한 50억 정도 하는데, 이거는 뭐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 매각가는 한 75억 정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한가 보다. 그러면은 뭐 세전 한 20억 정도, 20억에서 25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바로 팔리지 않더라도 일단 다 임대 맞춰놓고 수익률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75억에 매각할 때까지 좀 기다리자 라는 조건으로 같이 공동 투자를 이제 진행을 했죠. 뭐 단순히 사무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매입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다른 포인트가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매수는 이제 그분이 한 건데 제가 이 땅을 왜 샀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 주변에 로컬이든 중개법인이든 싹 다 뒤졌대요. 싹 다 뒤졌는데 이게 평당 6,9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평당가가 일단 쌌어요. 평당가가 싸서 주변에 거래됐던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산 게 첫 번째. 주변은 얼마인데요, 시세가? 주변에 그래도 한 7, 8천 하죠. 여기 이제 방배 카페 거래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당가가 싸게 나온 게 있고, 북도로여가지고 원룸 같은 경우는 3층까지밖에 안 짓기 때문에 북도로가 크게 영향은 없는데, 꼬마 빌딩은 이제 4층, 5층까지 짓기 때문에 북도로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북도로가 있어서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으면 그만큼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건물 매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산 것도 있고, 제가 공투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이제 북도로 때문에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여기랑 좀 가깝고 대로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바로 이면에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풍부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어떤 여기에서 이수역. 아. 이수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오니까. 그리고 대로변에서 일단 가시성이 있어요. 바로 대로변은 아니지만 바로 한 블럭이고 요 앞에가 이제 도로가 좀 넓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성이 있어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이 선택을 했고, 저도 이제 공동 투자하게 된 계기가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럼 땅을 픽스하는 거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일단 매수를 하고, 일단 원래 그분이 이제 건축까지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지. 이제 그러면서 주변에 투자자를 찾다가 저랑 컨택이 돼가지고 제가 같이 땅을 같이 검토해보니까 이제 그래도 수익이 좀 나겠다 싶어서 저도 참여를 결심하게 된 거죠. 아, 여러분 이게 건물주가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줄자도 갖고 다녀야 되고 이게 뭐냐면 빗자루 여기다가 되고. 이제 설계 뜰 때 주차장을 놓을 거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도로 폭이 6m가 돼야 돼. 예, 도로 폭이 6m가 돼야 돼서 지금 도로 폭이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그거 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적도상에 봤을 때 10cm가 부족했어요. 아. 그래서 현황상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는 거야. 이 재는 것도 잘 재야 되겠네요. 잘 재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재는 거고, 실제로는 측량을 해봐야 돼. 측량을 해서 그 경계점 정확하게 찍어봐서 현황 측량을 해봐야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지. 이 땅을 매입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안 했는데 우연치 않게. 오늘은 네. 가는 데마다 다 만나네. 그러니까. 요 뒤로 와요, 일단. 네, 저랑 같이 공투를 하기로 한 분이 오셨는데, 네. 이분이 오늘 쌩얼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분도 유튜브를 할 거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내가 할긴 할 건데. 아, 부동산으로? 뭐 재테크 채널에. 음. 그럼 네, 오며 가며 만날 사람이었네요, 네.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 공개될 얼굴이니까 미리 공개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얼굴이 약간 메이크업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원래 이렇게 좀 건물 투자 중심으로 좀 하세요? 아니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하는 네네. 건데 이걸 딱 픽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럼 원래는 어떤 투자 쪽으로? 원래 그냥 약간 뭐 법인으로 뭐 아파트나 우리 하는 오피스텔, 것들, 예, 그런 거 것들? 했었는데 네. 빌딩 첫 투자라서 저도 조금 아무튼 황금대지님이랑 저도 같이 공투를 하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이고 아무튼 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본인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 사라졌어요, 지금. 조금 앞으로 오셔도 돼요. 안 나와요. 땅이 진짜 없었어요. 다른 땅을 사고 싶어도 뭐 살려고 하면은 계좌를 거두거나 아니면 직전에 누가 계좌를 쌌거나 이런 식이어서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또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어쨌든 북도로를 끼고 있고 좀 반듯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대로변
이면 코너라서 그런 것들이 좀 좋게 봤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전업 투자자이세요? 본의 아니게 약간 작년 한 해는 전업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처음인데 처음인데 어떻게 네. 황금대리님을 만나셨네요? 들이대더라고 나한테. 막 왜? 찾아와가지고 수강생도 아니야. 아 그냥 생으로? 그냥 막 생으로. 생으로? 연락 와서 막 찾아와. 막 문 열고 들어와. 그러더니 막 이 땅이 제가 사실 너무 이제 신축까지 하기에 자금이 좀 빠듯했어요. 요즘 매수세가 좀 끊겨가지고 보유물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자금이 빨리 회수가 되는 다중주택 쪽으로 좀 돌려야 되나 원래는 근생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중주택 문의를 좀 드리려고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었는데 아, 이 땅은 다중주택 하기엔 너무 아까운 땅이다. 그럼 이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공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죠. 아니 본인 돈 넣었으면 진짜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아, 좀 그래서 내가 봐도 되게 괜찮았어. 안심이 되겠네. 네, 안심했어요 진짜. 네네. 그리고 뭐 건축 처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봐주기도 하면 네. 이분도 리스크는 좀 적어지는 거니까. 사실 제일 큰 리스크가 저는 민원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민원 그렇죠. 같은 것도 진짜 저 혼자 감당하기에 물론 이제 여러 그런 뭐 시공사 대표님, 뭐 건축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뭔가 건축주로서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뭔가 같이 짊어질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감사하고 읍소 잘하시잖아요. 읍소 선수. 잘하시죠. 알아가지고. 플레이 TV에서 봤었어요. 그 읍수 잘하신다고. 그래서 역시. 아 그럼 어떻게 알고 접근하신 거예요? 같이 투자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오픈 채팅방.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임장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얼굴 한 번 봤는데 그냥 들이대더라고. 아 그럼 임장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 임장반을 통해서 같이 이제 부동산 임장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왜 신축에 네.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신축을 했다 이제 아파트를. 그냥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야 이제 한 앞으로 최소 10번 이상은 짓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이제 지금 흐름상 약간 꼬마 빌딩으로 넘어가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금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경험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실례지만 혹시 네. 연세가 아, 저 35살. 아 저보다 어리시네요? 35에 지금 근생 지으시는 거잖아요. 네네,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아, 네. 법인 저도 35에 시작은 했습니다. 법인 투자하고 네, 네네, 법인 법인 투자. 투자. 쭉 해오다가 그럼 투자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분 따로 인터뷰를 불러. 나 팔 아프니까. 아, 그러니까 팔 아프실 것 같아. 19년 말부터 했는데 법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건 21년 초부터 했어요. 작년 초부터. 그럼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그런 셈이죠, 네네. 근데 지금은 요 건축사님이랑 그 현황 측량이랑 네. 한번 네. 둘러보러 온 거니까 네. 저도 이거 촬영 마치면 같이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살짝 현타 왔어요. 35이잖아요.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 둔촌동이네요. 둔촌동. 네. 네. 강동구 둔촌동. 네, 여기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촌에 있는 이건 단독주택 같고. 이게 단독, 다가구. 다 어쨌든 단독주택이죠. 네, 이 세 필지를 제가 오늘 한 번에 계약을 합니다. 이건 매수를 이제 하는데. 직접 계약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 제가 직접 계약을 하는 거고 다 32평이에요. 32평 곱하기 3을 하면 96? 96평. 뭘 하시려고 96평씩이나. 96평이면은 이제 원룸 짓기에는 너무 크죠. 또 여기도 근생을 지을 만한 입지는 아니에요. 여기 골목 안에 있거든요.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빌라를 지을 겁니다. 빌라. 다세대? 예, 다세대죠. 이제 빌라는 보통 80평에서 120평 사이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96평이니까 빌라 짓기에는 딱 맞는 이제 부지 크기인 것 같고 필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일렬로 돼 있잖아요. 네. 일렬로 돼 있는데 지금 카메라 보시는 제 방향이 북쪽이에요. 북쪽이니까 이렇게 남북으로 긴 거예요. 남북으로 길어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길어서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4계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1층에 필로티 2, 3, 4, 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5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일조권 영향을 받아요. 일조권 영향을 받는데 이게 남북으로 길면은 일조권을 좀 받아도 이게 좀 짧아지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고 만약에 동서로 길면 일조권을 받을 때 이게 더 얇아지니까 별로거든요. 근데 이게 남북으로 길어서 이제 괜찮은 필지다. 그래서 여기는 투룸을 16개 할 거예요. 투룸을 16개 해가지고 이게 땅값이 지금 평당 한 3,600 정도 해서 한 34억 정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 건축비 한 20억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54억에 부대 비용까지 해서 한 60억 정도. 네, 그래서 건물 원가는 60억. 이건데
투룸을 4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좀 약간 럭셔리하게 해가지고 투룸 4억 5천인데 한 16개를 분양을 하면은 70억이 좀 넘어요. 아, 이건 이제 분양까지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보유를 하는 게 되니까? 아니고 이거 만약에 보유하면 16주택자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세금 한 터져. 방에 뭐 그냥 세금 터져. 예, 세금 터지고 하니까 이거는 분양을 하는 신축 판매업으로 가는 거라서 이거 투룸을 그렇게 분양을 하면 70억 정도 나오니까 한 이익은 10억 정도. 이익은 10억 정도 바라보고 있고 60억짜리를 하는데 내 돈이 얼마 들어가냐? 내 돈이 한 1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나머지 한 48억은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12억 넣고 10억 먹는 거. 200%가 좀 안 되죠. 그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필지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주인도 다 다른 건데. 이런 작업은 이제 부동산에서 다 해와요. 네, 부동산에서 뭐 예를 들어 2필지가 판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한 필지를 작업을 해가지고 동시에 매물로 내놓는 거지. 그럼 조건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컨디션만? 그렇죠. 난 이러이러한 걸 찾는다? 부동산 업자들도 다 알아요. 이제 빌라를 지으려면 최소 한 80평에서 120평은 돼야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한 필지만 나와도 그 옆 필지를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빌라에 대한 필지에 대한 수요는 많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놓고 저같이 빌라를 짓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다세대는 처음 아니세요, 대표님도? 저도 다세대는 처음이죠. 다세대를 하려고 땅은 엄청 찾아다녔고 뭐 계약 직전까지 갖다 파기된 것도 많고 설계도 많이 해놨어요. 가설계도 많이 떠봐가지고 대충 빌라를 했을 때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 컨디션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땅을 매입하게 된 거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근생도 어쨌든 지분과 PM 형태로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주도를 직접 다 하는 건데 이제 PM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랑 이제 최측근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팀을 이뤄서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잘 돼야죠. 이때까지는 다중주택이었고 이 다세대를 분양하는 입장, 분양의 그렇죠. 포인트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분양을 할 때는 신축하고 설계하고 이런 거는 다중이랑 비슷해요. 근데 결국 엑시트를 임대를 해서 통매각을 하느냐, 분양을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이제 분양은 이제 임대랑은 달리게 이제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또 분양을 할 때는 실수요자에 대한 니즈도 있기 때문에, 임대는 사실 뭐 대충 지어도 임대는 나가거든요. 근데 분양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빌라 트렌드라든가, 얼마나 또 분양이 잘 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분양가도 달라지고 그런 거를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축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도 굉장히 작은 분야일 수 있어요. 청약도 있고 뭐 갭 투자도 있고 재개발, 경매 다양한 분야 중에 작은 분야일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굉장히 막연하게 나는 저 영역은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보시지 말고 자금의 규모에 따라 또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신축하는 분야 안에서도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빌라 분양, 또 오피스텔도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짓는 것도 있고, 뭐 근생도 있고, 꼬마 빌딩, 그다음에 작게는 원룸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좀 관심 갖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관심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 신축 중에서도 맞는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투자처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금대진 에코티가 들어가는 게 지금 벌써 5개째 제가 확인한 것만. 왜 돈이 안 떨어지지? 총알이? 이게 또 떨어질 신축의, 법도 한데. 네, 이게 신축의 매력이죠. 프랭이님 3호기까지는 제대로 봤잖아요. 네. 제대로 봤는데 그때 제가 돈을 투입했나요? 아니면 회수했나요? 회수했죠. 회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린 것도 내 돈을 박아놓는 투자도 있고 돈을 회수하는 투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계속 불어나는 구조로 저는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끝나면 또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회수라기보다는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면서 회수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매각이죠. 지어놓고 분양을 하거나 근생 같은 경우도 바로 통매각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매각하면 회수가 되는 거죠. 자릿수가 바뀌겠네요, 이제. 자산 자릿수. 이거 5개 끝나면은 그래도 자산은 100억은 넘을 것 같고 자산? 그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뭐 자릿수에 대한 목표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꾸준히 오래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강의도 뭐 이렇게 욕심내가지고 수강생 대상으로 뭐 영업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교육 자체에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통하고 뭐 교육하면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걸 원하고 투자도 한 번에 막 일확천금을 뭐 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도 많이 쌓으면서 차분하게 조금씩 천천히 발전하는 게 오래오래 투자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오래오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탈하게. 무탈하게. 아무쪼록. 네.
이런 쪽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변심하고 네. 초심을 잃고 네. 정신 정신 못 차리다가 철컹철컹 하시는 분들 많이 봐가지고 프랭이님 옆에서 잘 봐주세요. 좀 잘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1인 사업가는 아니라서 1인이라는 말은 뺐습니다. 네. 뭐 이미 뭐 상당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 뭐 상당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고민, 고뇌, 애로사항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제 직장 다닐 때는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배, 나룻배. 나룻배 네. 일단은 가라앉을 일은 없어. 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뒤집어 이게 한 60세가 지나면 나룻배가 부셔져. 나가라고 나룻배가 부셔지고 이제 뭐 이제 내리라 그래. 내리라고. 그리고 나룻배는 그 엔진이 없잖아요. 네, 나룻배는 엔진이 없으니까 내가 노를 저어야 돼. 네. 계속 노를 저. 노를 젓고 이제 월급 받고 약간 그런 건데 지금은 나룻배보다 좋은 거 약간 보트라고 해야 되나? 보트를 탔죠. 보트. 네, 보트를 타가지고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 모터가 꺼지면 안 돼. 네, 꺼지면 가라앉을 것 같아. 전기 보트보다는 뭔가 우리 그 도마뱀이 물 위를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오리인가? 안 가라앉으려고. 안 가라앉으려고. 약간 되게 빨리 가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 그래서 사업을 하니까 뭔가 소득도 많아지고 뭔가 더 재밌고 더 보람도 있는데 내 일을 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지출도 늘어나잖아요. K9 지르고. K9 지르고 네. 막 기름값 막 한 달에 막 50만 원씩 쓰고. 아 진짜요? 네, 돈 많이 먹는구나 이거. 네, 많이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요. 가득 근데- 채워도. 저 뒷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네, 쾌적하긴 해. 그러니까. 좋다. 좋아. 이게 삶의 질이 쾌적해져. 좋긴 하다. 이게 위에서 아래로 못 내려가거든요. 또. 한번 돈 맛을 보면 또 아래로 못 내려가. K5 타도 되는 거 아니에요? K5.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굴러가면 모닝도 굴러는 가죠. 네. 네, 근데 좀 더 편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함이 있죠. 네, 불안함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 이제 모집도 계속 돼야 되는 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투자도 하고 있는데 투자도 이제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뭐랄까 불안함이라보다는 아직은 내가 원하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목표에 가기까지 좀 더 좋게 얘기하면은 원동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쫓기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런 감정들을 수시로 느끼는데 이게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출은 지금 뭐 지출은- 제가 아는 거 얼추 계산만 해봐도 황금대지님 지금 나가는 게 네.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이나 이런 건 걱정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출은 매달 나가는데 이제 벌어들이는 거는 이제 사실 불확정이잖아요. 네. 네, 불확정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죠. 지출을 최대한 고정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쓸 땐 써야 되거든요. 쓸 땐 써야 되니까 또 좀 더 이렇게 뭐 내가 편하자고 하다기보다는 뭔가 이 사업을 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좀 더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더 좋은 강의장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네. 이제 뭐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지출이 늘어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강의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네. 직원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리적 압박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항상 대단하다고. 뭐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야 저렇게 판을 크게 벌렸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걱정들.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인만 만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강의하면서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민 상담을 해요. 네. 이게 사업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 거고 이게 고정 지출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 네. 그랬더니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사업을 했던 분들이니까 그런 고민은 디폴트래. 그러니까 사업은 필연적으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고민은 그냥 아예 사업은 사업 이꼬로 이제 그런 고민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차라리 어떻게 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할지 그렇게 고민해서 행동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솔루션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대한 로망들이 남자들은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저조차도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장인으로서 이런 사업을 좀 나는 준비하고 싶다. 마인드셋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직장 다니면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월급에 대한 현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이 단순히 많다 적다의 현타가 아니야. 그냥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월급을 적게 받으면 그만큼 일을 적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삶의 가치가 뭔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일을 하더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간에
뭔가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보람도 제대로 느끼자 이런 건데, 뭔가 직장을 다닐 때는 그런 거 일을 제대로 했을 때 나오는 보상이라든가 네.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런 불안함, 뭐든지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불안함을 좀 감내해서라도 나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 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그런 가치를 좀 부여를 하고 인생을 좀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은 사업을 하는 게 맞고, 네.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안함이라는 게 있는 거는 다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급부로 직장인들에게는 또 약간 그런 부자가 되지 못하는 또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단점은 있다. 단점을 생각할 시간에 그거에 장점을 더 부각하거나 그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거에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 생각을 하면은 장점도 많거든요, 사실. 왜 사업이.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건 다 개소리야. 그거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소리야. 월급쟁이 부자가 될 수 없어. 그 지들 관점에서 그냥 부자지. 월급쟁이 치고 부자. 월급쟁이 치고 부자? 월급쟁이 치고 부자지. 누구나 인정하는 부자 중에 씨발 월급쟁이 있어? 없어. 제가 볼 때 돈 버는 방법은 뭐 로또는 빼고,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 그 친구는 투자는 또 안 해요. 네. 사업만 하는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진짜 찐으로 돈 버는 거는 다 사업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 월급쟁이 치고 부자가 아니고 내가 진짜 제대로 돈을 벌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나만의 인생, 내가 정말 내 일을 하고 싶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단점을 조금 너무 막 생각하지 말고 네. 좀 장점을 더 극대화해서 네. 생각해서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제 어떻게 좀 이 스무스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사업으로. 이제 전환할 그래서 직장인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가 투자예요. 투자. 네, 투자. 그래서 투자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대출도 받아야 되고 직장 다니면서 투자도 하려면 시간도 많이 뺏기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한 번에 사업으로 가면은 망하면은 진짜 한강물 마시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뭔가 안전판? 안전판을 좀 마련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직장 다니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자산도 좀 늘려놓고 바로 사업하다가 망했을 때 생활비에는 지장 없을 정도, 뭐 그 정도 자산을 마련해놓고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데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사업을 할 때 어떤 거 사업을 할지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준비 정도는 직장 다닐 때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책도 써놨고, 이제 뭐 그런 준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불안함, 뭐 그거에 약간 연장선에 있는데, 그 작년 11월 12월에 후레이님 알 거예요. 제가 고민 상담 했었잖아요. 모집이 안 되는 거야. 강의 모집이. 매달 나가는 거는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나가는 건 정해져 있는데, 네. 이제 모집이 꾸준히 돼야지만 저도 수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연말이라 그런지 몰라도 강의 모집이 되게 더뎠어요. 그때 사업을 하려면 마케팅이 지금 정말 핵심이구나, 마케팅의 중요성을 느꼈고, 이게 모집이 안 되면 정말 가라앉겠구나, 그런 불안함을 확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제대로 현타 가가지고 더 유튜브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요새 영상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결국엔 다 강의네요. 결국에 난 강의지, 뭐 강의 팔이 하는 거지 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결국엔 기승전 강의야, 내가 볼 때는. 저는 뭐 돈 벌려고 강의하죠, 무조건. 솔직히 네. 돈 벌려고 강의하는 건데, 네. 제가 또 말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엄청 좋아하지. 네, 강의할 때 돈을 떠나서 강의하고 있는 순간 또 행복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에 대한 가치도 있어요. 일과 내 삶의 경계, 이런 걸 어떻게 구분 지으시는지.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미혼이다, 그럼 워라밸을 따지지 말고 그냥 일만 하세요. 닥치고? 네, 닥치고. 왜? 저한테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닥치고 일만 해, 그냥. 네. 근데 사업을 하는 거는 일이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직장을 다닐 때는 그게 일이지. 네. 왜? 남을 위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워라밸 하는데, 네. 사업을 할 때는 네. 그거에 이거 내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냥 그 자체가 내 일이고 그냥 내 인생이고 내 삶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혼일 때는 그냥 닥치고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 그런 그냥, 건 없다? 그냥 삶을 살아라. 네 삶은 그거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사업을 하는 거에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 같고. 공감이 됩니다. 저한테도 네. 어떻게 그거 다 편집하냐고 물어봐요, 맨날. 네.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편집하고 네. 촬영을 혼자 다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내 인생이니까. 일이야. 네. 가는 거지. 그렇지. 그냥 하나 니들 숨 쉬고 밥 먹고 그냥 맥주 마시고 유튜브 보는 게 나한테는 이거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가족이 있을 때 기혼자. 기혼자 있고 이제 와이프랑 새끼. 이제 애기들이 있을 때는 네. 그때는 이제 워라밸을 따져야지. 그때는 인생이 나만의 인생이 아니거든. 그때는 이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니까 네. 그거를 또 챙겨주는 게 또 워라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아, 이 일이 재밌고 돈이 되고 정말 보람 있으니까 이것만 집중하다가도 결국에는 끝에 가서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가? 결국에 기승전. 내가 돈을 왜 벌려고 하는가?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 행복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거든요. 화목한 가족, 가정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한 거기 때문에 돈을 벌다가도 한 번쯤은 돈이 좀 벌렸을 때 와이프 백도 좀 사주고 그게 워라밸, 경제적인 워라밸이지. 투자죠, 투자. 더 행복한 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네. 와이프한테 투자하고 애기한테도 뭐 장난감도 좀 사주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워라밸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워라밸을 해야죠.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러던데. 네,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뭐 휴가도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해야 되고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넘어갈 때 워라밸을 그 핀트를 잘 맞춰야 되는 게 네. 육아휴직한다 와이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와이프가 진짜 육아를 할 줄 알아. 난 직장을 다니다가 평일에 9to6를 살다가 나 이제 육아휴직해 하면은 와이프는 그 9to6가 다 이꼬르 육아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난 사실은 육아휴직을 발판으로 사업을 할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와이프한테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해야 돼. 아, 육아휴직을 쓸 건데 일단은 사업을 할 거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생활비는 당연히 줘야 되고 대신에 내가 육아에도 조금 더 힘쓰겠다. 그러면서 주말에는 내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 주말에 또는 토요일은 강의가 있으면 일요일은 내가 애들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직장 다닐 때는 뭐 6, 7시였다면 내가 그래도 5시까지는 집에 들어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와이프랑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사업으로 해야지 그 워라밸이라는 게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잘 안 되셨었나 보죠? 안 됐죠. 아, 진짜 육아하는 줄 알고 네. 오해를 하셨었군요. 그게 이게 상대적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와이프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직장 다닐 때보다 육아를 더 많이 도와줄 거를 기대를 한 거지. 아. 그 와이프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거야 내가. 거기서 오는 갭. 이게 상대적인 갭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의 기대치를 낮춰놔야 돼. 내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좀 바쁠 수 있다. 그럼 그 휴직의 명의를 육아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냥 휴직으로 쓰고 그렇지 휴직으로 해야지. 거기다가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그렇죠. 일반 휴직처럼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창업휴직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뭐 사업 구상용 휴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해야 되겠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와이프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어려운 걸? 극복을 못했어요. 그걸 못해가지고 네. 계속 노력 중이고 저도 노력하고 있죠. 시간을 더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와이프의 기대치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 이제 그걸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더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아직은 제가 원하는 경지에 다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자꾸 벌리게 되더라고 일을. 네. 그래서 요즘에도 뭐 책도 두 번째 책도 좀 쓰려고 출판 계약도 했고 뭐 강의도 하나 더 런칭하고 투자도 지금 가고 있지만 네.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없는 게 있는데 되게 멋있는데? 사업가로서는 되게 잘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남편으로서는 좀 빵점인 것 같아요. 더 잘해야죠. 이게 다 잘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챙겨.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제 영상에서는 결혼 빨리 하라고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다 성공하고 결혼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야. 아,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네, 맞아요.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히. 인간의 DNA에 있어요. 인간의 DNA에 녹아져 있는데 네. 그 원시 시대에 이제 뭐 부족끼리 싸우잖아요. 네. 부족끼리 싸우다 보면은 부족장끼리 막 싸웠는데 A 부족이 졌어. 그러면은 A 부족에 있던 여자들이랑 애기들은 B 부족장 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고 다른 남편 밑으로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다가 그 B 부족장이 C랑 싸우는데 또 졌어. 그럼 또 C 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정적으로 살 만한 힘센 부족장 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지. 그 힘이 세다는 게 원시 시대에는 물리적인 힘이었는데 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힘이거든. 돈이 힘이고. 돈이 힘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 집착하는 거고 남자는 자동차에 집착하는 거야. 왜? 남자들은 사냥을 해야 하거든. 막 움직이면서 막 가서 막 멧돼지 잡고 해야 되니까. 그쵸. 다시 얘기하면은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잖아요. 네. 근데 남자의 돈은 내가 머리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뭐 진짜 망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도 20대보다는 40대가 돈이 많을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배도 나오잖아요. 배도 나오죠. 머리도 빠지고. 네. 돈만 있으면 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 정점을 찾는 거지. 자산도 올라가고 머리 빠지기 전, 배 나오고 머리 빠지기 전에 그때가 몸값이 제일 높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몸값이 높은 여자를 만나는 게 좋다 이거지. 야, 무조건 이쁜 여자가 장땡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반론도 있는데, 야, 그렇게 하면 언제 결혼하냐? 그럼 뭐, 나이 50, 60에 결혼할 거냐?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사랑해서 해야 이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가족이고, 그렇게 이제 함께 일궈나가는 것도 또 행복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와이프 사랑하거든요. 네. 와이프 사랑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간극이 안 좁혀지면 네. 서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좁히려면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뭐 약간 그러면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친절하니까 네. 빨리 성공해서 빨리 결혼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나는 언제 결혼하라고, 불행이는. 프랭이는 네. 프랭이는 일단 영상 떡상부터 좀 돼야 될 것 같아. 구독자 한 100만 정도 찍고 영상 올렸다 하면 20만 30만 그냥 가게. 그 정도 되면은 아마 여자들이 들러붙지 않을까. 20대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제 부동산 채널에서는 열심히 모아서 갭 투자하라 그러고, 주식 채널에서는 20대들한테 소액으로 빨리 주식 하라 그러고, 세계 1등주를 사모하라라든지, 20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0이 0, 영원, 자산 영원. 네. 이 상태에서 재테크를 한다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죠. 직장을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네네. 월급 250, 재테크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재테크 일단 대출부터요. 대출 자서부터 해야죠. 아, 땡겨라? 네, 일단 땡겨봐야지. 제가 볼 때 여러분들 20대면은 차 좋아할 거예요. 차. 겁나 좋아하죠. 네, 제가 겁나 좋아하죠. 근데 그 SK 엔카나 이런 데 어플 봤을 때 네. 차를 볼 때 네. 내가 돈을 총알을 갖고 차를 고르는 거랑 네. 그냥 차를 보는 거랑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일단 총알이 있는 상태에서 봐야 더 쫀득쫀득한 맛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돈이 있을 때 해야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1차는 공부인데, 공부를 하더라도 야, 너 돈도 없는데 공부해. 그러면 그냥 뭐 어차피 저도 임장 갈 때 그러거든. 네. 돈 없을 때 임장 가면 임장이 잘 안 돼. 눈에 안 들어와. 네, 눈에 안 들어. 어쩌라고 매일 이렇게 되는데, 그쵸.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사야겠다 하고 임장하면은 이게 막 공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대출 자서부터 해서 땡기세요. 땡겨가지고 이자를 좀 내더라도, 어차피 월급이 있으니까 그걸 좀 내더라도 그 자산에 맞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돈을 땡겨놓고 공부를 해. 네. 공부를 하면은 뭔가 공부가 더 잘 되거든요. 네. 뭐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일단은 투자를 해보는 거지. 그 마통 한번 날린다 생각하고. 네. 네. 저는 사실 마통 뚫어가지고 외제차 샀다가 다 불태워서 날려먹었거든요. 네. 그거보단 낫잖아. 투자로 해서 날리면 그 돈 날리더라도 뭔가 경험은 쌓이잖아. 공부는 되잖아. 근데 나는 뭐야, 그냥 날렸어. 그냥 길바닥에 한강에 뿌린 거라니까, 돈을. 불 태워 먹었다고 하니까 네. 너무 웃긴다. 그게 사고였는데. 네. 그거보단 낫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마통 땡겨. 그 돈이 있으면은 막 이게 오잖아. 어디다 쓸까 하면 공부가 돼. 네. 그럼 공부를 막 해.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주식 채널이든 부동산 채널이든 막 다 흡수해봐요. 네. 그냥 다 해봐. 네. 조금이라도. 네. 한번 해보면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거든. 내 경험이.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라는 말이 쉬운데, 네. 부동산은 한번 해보라는 말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상대적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야. 돈이 뭐 요즘 뭐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에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빌라 같은 거 갭 투자 이런 거는 사실 몇 천만 원이면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투자를 막 대단한 투자를 해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등기를 한번 쳐보라는 거지. 뭐 샀다가 그냥 뭐 손해는 안 보고 그냥 수익이 없더라도 일단 팔아보고 그렇게 한 바퀴라도 해보는 게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면은 훨씬 이제 공부만 했을 때보다 경험이 쌓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앉아있는 직원분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재테크의 관점에서. 일단 편집 썸네일부터 잘하라고. 여기는 이제 직원이니까 일단 월급값 좀 하라고 하지 내가. 투자는 뭔 씨발 투자야 빨리. 맨날 편집하고 막 썸네일 만들고
썸네일이 왜 있다고 그냥 와. 지금도 찍고 있는데 뭐 질문도 안 해. 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본업이 탄탄해야 재테크가 된다. 아, 그렇지. 직원이면 열심히 썸네일 잘 만들고 일단 본업부터 잘하고. 본업이 안정화가 딱 돼야 재테크를 시작하지. 그렇지. 본업도 안 돼 있는데 대표님 저 어디 투자할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지. 왜 한숨을 쉬세요? 처음에 시작은 어차피 혼자 하니까. 그렇죠. 1인 기업. 네, 1인 기업으로 좀 나는 인생을 좀 턴하고 싶다. 요즘에 20대 직장인들도 그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대요. 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도 부업이라든가 엔잡하는 게 아예 디폴트가 된 세상이거든요. 공무원도 퇴사를 많이 한다고 네, 기사를 공무원도 퇴사도 많이 하고 직장 다니면서 요즘 부업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소득 늘리지 말고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살려가지고 아예 그거를 더 집중해서 그냥 부업, 그냥 투잡, 쓰리잡 이렇게 늘리지만 말고 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 하지 말고 네. 내가 차라리 잘하는 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끝을 한번 보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한 40살이 넘어가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 중반, 늦어도 30 중반에는 한 번쯤 내 인생에서 죽기 전에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 죽기 전에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그래도 후회 없이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삶이 돼야 이제 그런 죽기 전에 보람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 한 번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